특히 은은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, 뭐 팬데믹이라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은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, 근데 펀더멘탈에 이상 없는 가정하고 대중들이 싫어하고 관심 없어 하는 분야에 매집한 뒤 시간에 투자하면 승리를 뒤따라옵니다. 아, 정확한 말씀이세요. 네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가치 투자라는 걸 막 생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싫어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, 약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게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보통 역발상 투자라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, 저도 처음엔 역발상 투자하면 뭔가 사람들이랑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역발상 투자의 대가가 이제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, 역발상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조선주나 건설주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5년 전에 그렇게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역발상 투자라는 걸 생각하면서, 사람들이 건설주라 하면 치를 떠는데, 뭐 조선주 하면 아주 치를 떠는데, 이거 그러면 지금 되게 사기 좋은 거 아닌가? 막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. 진짜 주식 초창기에.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결국에는 사지 않았지만, 뭐 어차피 살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나서 지금 와서 봐봐요. 그 건설주랑 조선주가 거의 20년을 하락했단 말이에요. 거의 20년간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지금 이제 와서, 그러니까 5년이나 더 지나서야 이제서야 막 빚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이 치를 떨고 싫어할 때 산다고 하더라도, 그로부터 뭐 짧게는 뭐 1, 2년, 뭐 길게는 5년이 넘게도 더 가격이 내내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,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사람들이 악플을 많이 달 때 막, 조선주 이거 왜 사냐, 그거 다 끝난 거 아니냐, 뭐 앞으로 조선주 경기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안 좋은 얘기만 할 때 사는 게 아니라, 그렇게 쓰던 사람들조차 이제 지쳐서 이제 조선주에 아무도 관심조차 없을 때, 아무도 관심조차 없고 그냥 무풀일 때, 그때가 기회인 거죠.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할 때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생각한다기보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를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미중 전쟁 중인데, 미중 전쟁 중에 금이 오르면 중국에서는 금을 무한정 캐낼 수 있으니 미국이 금값을 계속 누르지 않을까요? 이게 참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데, 근데 중국에서 금을 무한정 캘 수 있으니라는 말은 뭘까요? 보통 금의 광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, 네. 무한정 캘 수 있으니?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만약에 무한정 캘 수 있다면 중국이 굳이 계속 그 금 보유량을 늘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. 금을 굳이 사면서까지. 뭐 많이 캐면 되죠.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금값을 누른다? 금값을 누르려면 또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금값을 누르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너무나도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건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야 돼요.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,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값을 누른다? 절대 그걸로 금값이 지켜지지가 않아요. 왜냐면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.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지금은 표현을 하는데,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뭐냐면 국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걸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 근본이제 시대에서는 금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담보로 화폐를 발행을 하지만, 그럼 이 담보가 무너져야 뭐 금이 가치가 떨어진다던가, 아니면 금의 보유량이 떨어진다던가,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금 자체 이 담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화폐의 가치가 우르르 무너지는 게 맞는데,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. 신용화폐 시스템, 그 국가의 경제력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한단 말이에요. 경제력이 높다면 화폐를 많이 발행해도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이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화폐가 적어도 이 경제력이 무너져 버리면 이 화폐는 순식간에 종이 화폐가 돼 버리거든요. 따라서 만약에 달러를 지키고 싶다면
금값을 누르는 걸 최우선으로 하기보단 최우선은 일단 미국의 경제력을 보존을 하는 거고, 이게 충분히 보존되고 여기에 너무나도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면 뭐 금값을 뭐 누를 수도 있겠죠. 뭐 인문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가더라도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미국은 약간,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되게 똑같은데 진짜 아주 세심한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정말 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왜 지금 역사상 이 정도까지 중앙은행이 이 정도까지 약간 세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한 적은 전 본 적이 없어요. 지금 테이퍼링조차도, 원래는 테이퍼링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어요. 양적 완화를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, 갑자기 줄인다는 그 말 자체를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하고,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, 이것에 반응을 하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, 지금은 더 나아가서 테이퍼링의 논의에 대한 논의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, 그 정도로,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판단을 살짝 잘못해서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는데 뭐 긴축적인 정책을 펼쳐버린다면, 뭐 지금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가 지금 되게 논쟁이고, 연준도 그것을 100%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긴축적인 정책을 못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긴축 정책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물 경제가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, 그래서 다시 경제가 위축돼 버린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에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높은 인플레이션,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,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, 뭐 디플레이션,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의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하고 더 경제의 최악인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. 근데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회복에 당연히 최우선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 와중에 뭐 달러 지키기 위해서 금값을 누른다? 지금 제가 볼 때는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뭐 달러 강세를 만들고 긴축적인 정책을 하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거 하다가 진짜 경제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음모론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다가갔을 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다가가더라도 이 금은 이미 논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은 경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? 지금은 회복을 충분히 한 걸까 아닐까? 약간 이거에 대해서만 가장 집중을 하고 있지. 저가 연준 의장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화폐 전쟁에서 말한 내용처럼 뭐 모든 그런 세력들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, 미국의 그런 세력들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값을 누른다는 그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, 지금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값이 올라가면 뭐 중국에 그렇게 이득이 되니까, 그러니까 금값을 누르는 정책을 펼지 않을까?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가,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도 좀 논리가 쉽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금은, 보석은 경제위기 올 때 급격하게 오면 동시적으로 떨어지는데, 웃긴 건 실물 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종이 은 시장 가격만 떨어지는 형태라고 들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그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도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데, 그 2008년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실물 금, 특히 근데 금보다도 은이 더 저는 심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봤을 때는. 특히 은은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, 뭐 팬데믹이라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은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, 근데 실물 은 가격은 진짜 거의 하락을 안 했었거든요. 특히 코인이 그래요. 코인이. 그 실버 코인 같은 것들, 그런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은 가격이 한 50% 정도 하락을 했었나요?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5%인가 50%인가 그럴 거예요. 아무튼 그 레인지 안에서 아무튼 하락을 했었는데, 근데 그 실버 코인에 대한 거는 가격은 한 10%인가 밖에 안 빠졌었어요.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, 물론 저는 그때는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고, 이번 코로나 때는 제가 직접 은 시장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,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은 가격이 12불 때까지 갔는데, 그냥 실버 코인들은 싹 다 매진. 그 사이트에서 이미 다 매진이고, 이제 개인 거래에서는 되게 이미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은 상태로 거래가 되고,
이미 매물도 잘 안 나와요. 그때는 뭐 산다는 사람만 많지 판다는 사람 없을 정도로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물이 그런 가격 방어를 되게 잘해준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2011년 같이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폭등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몰릴 때, 이때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다 실물은 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데이터도 없고 그냥 그런 카더라만 들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그때가 돼보면 네, 알 것 같습니다. 금융위기나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 금값이 폭등하죠.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예. 그리고 금융위기나 뭐 이제 뭐 경제위기나 대공황 때나 이럴 때 보면 금 가격 네, 많이 빠집니다. 은 가격도 많이 빠지고요. 그리고 전쟁도 제가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거는 영상으로는 아주 옛날에 뭐 진짜 짧게만 다루었던 것 같은데, 그 제가 전쟁 나면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직접 다 조사했단 말이에요.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. 제가 그 전쟁 나면 이 금 가격인데, 이거를 이게 이제 그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얻어온 건데, 그 보시면 이게 이제 금 가격이 1975년부터 이제 2015년까지의 금 가격이고,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이렇게 다 체킹이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보면 금 가격이 그렇게 뭐 크게 반응을 딱히 하는 편은 아닙니다. 막 급격한 전쟁이 있을 때 막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뭐 그런 건 아니고,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도 있을 텐데 뭐 그런 2차 세계대전 때도 금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, 네,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딱히 하지는 않았어서, 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꼭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, 일단 제가 뭐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전쟁을 대비해서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되거든요. 왜냐면 내가 갑자기 이 전쟁이 나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챙기고 갈 때 만약에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우리 국가가 이제 다른 국가로 이렇게 뭐 지배를 당한다던가 하면서 이제, 아니면 흡수된다던가 하면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원래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있다면 해외 나가서 못 사용할 수도 있고, 그렇게 뭐 해외 침략해서 이제 완전 뭐 굴복해가지고 그 나라가 돼버린다면 이 지폐를 못 사용하게 되는데, 금과 은은 어느 나라에 가든 누구든 다 그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, 그래서 금과 은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엄청 그 수천 년의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약간 통념적으로 그렇게 전해져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전쟁을 대비해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전쟁 때 금과 은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스스테님, 플래티넘 민티드바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참 이게 좀 애매해요. 그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백금이죠. 근데 백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사실 투자용으로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일단은 살 때부터 뭐 부가세 10% 이거는 그냥 가볍게 깔고 가고, 그 다음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진짜 커요. 제가 바로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드리면, 예를 들면 한국금거래소 여기서 사자마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사자마자 팔면 마이너스 15%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. 일단 이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되게 크다는 게 문제고, 이거를 만약에 뭐 개인 거래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살려는 수요 자체가 되게 적고 하다 보니까 매물을 이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실물 투자는 좀 저는 백금에 대한 실물 투자를 별로 권장드리진 않는 편이고, 그리고 내가 백금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지식이 있어서 얘가 향후 뭐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지식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면 또 다행인데, 그게 아니라 뭐 앞으로 금이랑 뭐 은 오를 것 같으니까 백금도 괜찮지 않나? 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면 생각보다 별로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이것도 제가 직접 분석을 했는데, 금과 은의 강세장에서 백금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가 나는지에 대해서, 금이 이제 1970년부터 뭐 1979년까지 이제 1800% 올랐을 때 백금은 600%밖에 못 올랐어요. 그리고 2000년부터 2011년 이때 금이 600% 오를 때 백금은 400%,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만 봐도 금이 한 60% 오를 때 백금은 18%밖에 못 오르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금과 은의 강세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백금에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렇고, 그래서 굳이 실물 말고 저는 만약에 그래도 백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, 저는 그 차라리 한국금거래소의 그
생골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 E 플래티넘을 사는 거를 거기서도 이제 그 가상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되게 괜찮아요. 왜냐면 물론 실물이 아니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금이 없다는 거, 그리고 살 때 팔 때 지금 또 뭐 이벤트 기간인가 그래요. 그래서 살 때 팔 때 뭐 합쳐서 수수료가 한 1%밖에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1%밖에 안 내고 이제 백금에 투자할 수 있고, 이렇기 때문에 백금에 투자한다면 차라리 생골드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하는데, 네,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